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도너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 김각석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저희가 또 앞서 얘기 나누기도 했는데 밤사이 상황 좀 짚어본 다음에 정식 주제로 들어갈게요. 네. 요즘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증시 비트코인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밤 상황 어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 주식 혹은 미국 시장으로 돈의 이동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실물 경제 있잖아요. 우리가 실물 경제는 뭐예요? 소비 규모, 네. 매출액, 네. 뭐 수출액, 우리의 혹은 뭐 GDP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 자본 시장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 가격, 코인 가격, 네. 예, 그리고 원화 대비 달러의 가격. 이 가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머니 무브먼트, 돈의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 네. 근데 미국으로의 돈의 쏠림이 뭐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말 세계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되고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오히려 전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움직임이니까 더 돈의 쏠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뭐 밤 상황 수치를 좀 알려드리면 사실 전날은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뉴욕 증시가. 근데 보니까 이번에는 마감 46분 전쯤에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또 네. 완전 최고치를 꺾으면 네. 찍으면 혹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기도 하나요? 이렇게. 일단은 정점을 찍을 때 보통 여러분들의 심리가 네. 수익 실현해야지. 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수익 실현 열풍도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미국 경제에서 또 중요한 것이 12월에 있을 네. FOMC 회의예요. 네. 그렇죠. 그럼 FOMC 회의 때 나름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다가 네. 그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 경제가 정말 너무 탄탄하네.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견조하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물가가 잘 안 잡히겠구나. 그러니까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수그러들면서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또 빠져나오는 그런 흐름도 같이 연출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이 로보택시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가 3% 넘게 올랐거든요. 네. 신고가를 이제 찍으면서 그나마 좀 낙폭을 좀 줄여준 것 같은데 이제 뉴욕 증시 밤사이 상황은 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틀 전에 이제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갈 건데 한국이 뭐 홀가닥 뒤집혔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에도 이제 실시간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경제 시그널에서 다뤄야 되는 게 계엄령 선포 때문에 즉각 금융시장이 출렁거렸거든요. 저도 네. 그날 밤새 이제 계속 환율을 보고 했는데 이게 진짜 이 수치가 맞나 싶은데 그날의 그 상황이 금융위기 수준에까지 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네.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개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언제든지 원화를 내던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쉽게 말하면 그 밤에 또 새벽에는 주식 거래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환 시장에 먼저 반응해서 나타나는 거죠. 1444원 이런 원달러 환율의 급등 이런 장중 46원까지도 갔죠. 그렇죠. 네. 그 흐름은요. 정확히 15년 만에 최고치고 그 15년 만이라는 것은 정확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가장 높은 수치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떨 때 나타나냐.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격차라든가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이런 것들이 외환 시장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어떨까 이런 것을 결정짓는 변수는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현상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어떤 한 가지 이벤트가 있으면 원달러 환율을 급등 혹은 급락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예를 들면 이 수준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네, 22년 연초에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네. 그러니까 한순간에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난다. 네. 그럼 그 나라 돈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안 갖고 있는 게 안 맞아요? 갖고 있는 게 안 맞죠. 갖고 있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었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나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반응했지만
해외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이 있었죠.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제 24시간 열려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뭐 쿠팡, 네이버 웹툰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열리지 않았으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관련 주식이 여파를 환율처럼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 모든 현상들을 정말 뭐 좀 국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세계 200여 개 나라에 공통되게 모든 신문사에 일면에 이 소식을 전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70억 인구가 이 내용을 공유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 순간에 적어도 그렇죠.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돈의 이동을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까도 방송 전에 잠깐 말씀 주셨지만 실제로 방송을 지금 보면서 좀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 테니까 그날의 관건은 그날 아침에 개장을 하냐 안 하냐였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이제 기자들도 밤새 전화를 하고 저희도 계속 전화를 하다가 7시 반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결국에는 공지를 했는데 네. 그 고민을 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네. 물 한 잔 마시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소리가 이제 딱 섞일까봐 제가 또 방송을 아니까 기침 한번 하시고 자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너무나 중요한 게 저도 아침에 학교로부터 비상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 출근합니다. 학생들도 정상 등교합니다. 그렇죠. 예? 모든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가 해제됐으니까 모든 일상생활은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가? 정상 개장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맞죠. 자, 네. 다만 주식 하락할 게 거의 뻔한 일인데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투자자들로서는 그냥 개장하지 않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왜냐하면 계세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막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군요. 오히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매는 먼저 맞는 게 좋아요.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 나중에 맞으면 더 아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말씀드려볼게요. 외환시장을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외환시장은 그래도 최근에 금융시장 선진화의 여정에서 24시간 개장한 거예요. 24시간 개장했다라는 의미는 원화를 투자하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투자하되 원화를 내던지고 싶으면 또 언제든지 내던져도 됩니다. 하는 여건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일시적으로만 개장하고 어떤 국면에는 개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투자하고 싶을 때는 투자하고 뺄 때는 못 뺍니다라고 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의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가뜩이나 금융 말고 국가 신뢰도나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마저 흔들린다. 이거는 선진국스럽지 않은 금융 시스템이다. 하긴 그렇네요. 내가 넣어놨는데 빼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로 못 빼는 상황이 그렇죠.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평가하면 그렇네요. 그러면 영원히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을 개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막히지 않았네라는 것을 확인케 하는 게 중요하고 혹여나 주가가 얼마 이상 급락할 때 우리가 증권거래법상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쉽게 말하면 두꺼비 장치 내리는 것처럼 이런 장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장치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증권시장을 개장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매는 나중에 맞으면 더 아프다고 하셨는데 만일 개장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여파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면 개장하지 않았으면 국가 신뢰도는 물론이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완전 깨져버리겠죠. 그러면 만약에 언젠가 개장할 때 다 뺄 수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일시적인 급락과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증권시장의 붕괴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투자자 하면 3대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그냥 산술적으로 3분의 1씩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3분의 1에 해당되는 자금이 구조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가정하면 아무리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투자를 한들
아무리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더 한들 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투자자 입장에서 네. 아 제발 그냥 개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이 금융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큰일이 터졌을 때 일희일비하면 안 안 됩니다. 되겠고 글로벌적으로 신뢰에 대한 왜냐하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신뢰와 심리로 오는 거니까 네. 그 또한 생각할 필요는 있기는 하겠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이제 가장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요즘 핫한 비트코인인데 네. 제가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계엄 선포하고 아마 가슴 철렁한 분들 많았는데 정확히 27분 만이었어요. 1억을 넘었던 게 8,800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또 그게 우리나라만 그랬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산 시장의 유형을 좀 구분하시면 여러분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가끔 저도 이제 꽤 이제 네. 뭐 이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은 뭐 디지털 금이야. 금 가격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 같이 상승할 때도 있었죠. 네, 아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 숫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가계부채 규모도 늘어나요. 네. 그럼 나무 숫자와 가계부채는 연관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 왜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상관관계 없는 변수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냐?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알려주세요. 네, 그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네. 보세요. 오히려 자산 시장을 구분할 때 가장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자산이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렇죠. 왜냐하면 설사 전쟁이 나도 금은 존재할 거야. 그리고 가장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또 한 가지 자산이 뭐예요? 네. 달러 자산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세계가 다 붕괴돼도 미국은 살아있겠지.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게 투자자들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영역이에요. 네. 그러면 공격적 자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쪽에 뭐가 있어요? 좀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공격적 자산이죠.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상폐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게 외환시장도 공격적 투자 자산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 공격적 투자 자산일수록 선행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산 시장을 공격적 자산과 위험 자산이죠. 그리고 안전 자산과 양분했을 때 네. 가장 극단에 있는 안전 자산이 금과 달러라고 한다면 네. 가장 극단에 있는 위험 자산이 뭐예요? 코인이에요. 물론 극단적인 이 코인이 다소 안전 자산화된 건 맞아요. 네. 그죠? 네. ETF 상장하고 신뢰도가 개선되고 그렇죠. 다소 안전자산화된 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어떤 자산보다는 가장 급등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높은 공격적 자산, 위험 자산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먼저 던지고 싶은 게 뭐겠어요? 위험 자산을 위험한 던지고 거니까. 싶죠. 그쵸. 그러니까 위험 자산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구나. 아직도 네. 위험 자산이구나. 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준 계기가 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참 무서운 게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최고치를 찍었다가 이 국내 이슈만으로 27분 만에 8,800만 원으로 내려갔다가 네. 딱 정확히 11분 만에 정상 복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좀 저는 굉장히 신기한 그 네. 코인만의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또 그만큼의 회복도 빠른 거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정말 그 많은 이제 코인 투자자들이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 네. 너무나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코인의 매수 기회를 노렸던 많은 투자자들은 사실은 빨리 급락 좀 해라. 네. 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급락하기를 바랬던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급락하니까 매수 기회로 인식하고 대대적으로 또 공격적 투자를 단행한 경우도 있다. 네. 그리고 역시 비상계엄을 선언했지만 해제 조치가 또 일어났기 때문에 또 급격히 위험성이 해소된 것도 일정 부분 있다. 만약에 해제되지 않고 계속 갔다면 계속 코인 가격은 조정됐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상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제 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네. 또 그게 공격적 투자로 해도 되겠네 하는 움직임, 또 저가 매수 기회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또
투입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댓글창을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댓글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걸로 인해서 뭐 수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해제는 됐지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 경기도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처럼 이제 비트코인 회복은 됐습니다만 네. 비트코인의 원래는 내년 말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네. 오락가락은 할 수 있어도 네. 조금 분석에 변동이 생기셨을까요? 네. 당연히 변수는 생겼죠. 어떻게 네, 바뀌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IMF나 한국은행이나 OECD나 KDI나 네.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 계엄 선언 전에 발표된 것들이에요. 네. 심지어 최근 발표된 OECD 전망조차도 이 계엄 선언이 반영되기 전 단계의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사실 알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의견을 드리면 일단 자본시장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실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대립된 상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실물 경제적 충격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 외환시장에는 영향을 바로 미쳤지만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충분한 충격을 가져다 줬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024년 12월에 네. 국회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뭐 늘상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네. 늘상 지연되지만 평상시보다 더 지연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지금 이걸 심의할 수 있냐고요. 네. 다른 것 때문에 탄핵 여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걸 논의 테이블로 올릴 수가 없어요. 다른 국정감사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확정도 늦어져요. 그러면 각 정부 부처가 내년 어떻게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계획도 늦어지고 집행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장기화될수록. 네. 또 중요한 것은 기업의 활동도 다 지연됩니다. 기업이 사실 지금 안간힘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삼성이든 SK든 네. 실적이 좋든 안 좋든. 네. 그리고 미국의 또 트럼프 정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된 상태라서 네. 지금 이번 사태를 굉장히 주의하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만약에 이게 연말까지 정치적 대치 상태가 지속된다. 네.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구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해가 되네요. 분위기가 안 네. 느껴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벤트를 다 축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우수사원 축하 이런 그 자리를 만들거든요. 네. 축제 같은 거 네. 연말에 그렇죠. 그거 다 취소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에 영향을 줍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에 여행 가지 마라 경고 발령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엄청 인기가 많았던 게 한국의 여행이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급격히 수축되면 여행 산업, 호텔 숙박업, 관광업 그렇죠.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계속 뭐가 많이 남아요? 자본시장이 물음표가 남아요. 그 물음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본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뭘까요? 자본시장에서 싫어하는 거.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그러니까 물음표를 경제학 용어로 바꾸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근데 예를 들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해요. 네. 가결될지 부결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가결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죠. 부결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이 있을지 알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 어떤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이 정치적 대치 상태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공격적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외환시장,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불안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딱 이번 사태로 또 여파로 나오는 게 부동산 시장도 위축이 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제 그 환율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남은 상황에서 환율이 치솟을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또 있죠. 그러다 보면은 연말이 지나고 연초까지 가면 외환 보유액도 우리는 점점 줄어들 거고 안 그래도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환율의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불확실성이 해제가 된다고 해도 이 심리는 해소가 그 뒤까지 이어지잖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이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정말 수십 가지인데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중요하고 네. 그밖에 나머지 것들도 중요한데 이런 탄핵이나 정치적 리스크는 이런 현상들을 순식간에 무시한 채 그 환율의 움직임을 좌지우지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마치 전쟁처럼 네. 그런 어떤 기존의 현상들을 금리 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예를 들어서 탄핵이 결정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외환 시장에 거대한 변동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500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갈 수도 가능성 있는 있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엊그저께 경험했던 그 거대한 불확실성 그런 급의 또 다른 불확실성 덩어리가 등장한다. 예를 들면 현재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탄핵이 부결되면 찬성하는 입장에 혹은 그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 나오면 또 다른 대운동이 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블랙스완이 나타날 때마다 역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상정하고 지금 2024년 12월을 네. 버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다루려고 했던 내용인데 워낙 이번에 여파가 커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환율이 지난번에 고환율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동결한다 이게 의견이 이제 하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나왔고 이 고환율도 불안 요소기도 했지만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요소기도 했거든요. 고려 네. 대상이기도 했는데 네. 이런 식이라면은 내년 초에 네. 금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더 내리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네. 건가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강달러 기조가 뭐 뉴노멀처럼 장기화될 거라고는 보지만 1,400원대의 환율이 2025년 중반까지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1,300원 수준의 여전히 강달러죠. 그 수준의 다소 약세화가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고민하는 여러 논의 테이블 중에 경기 침체, 경제 충격, 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더 떨어질 겁니다. 내수 부진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또 미중의 전쟁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수출마저 어려워지면 경기 부양적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달러도 변수고 나머지도 변수지만 그거보다 이런 사안들이 더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네. 일단 경기 부양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급의 어떤 영향 요인들이 등장하면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생각해 보세요. 강달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경기 진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경기 이게 통화 정책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네. 나머지 변수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화되고 지속된다면 그러면 경제적 충격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 예.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금리도 환율도 모든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금리를 두 차례 내리면서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수수료 면제도 되어 있잖아요. 대환 대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남은 연말에 갈아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 딱 짧게 한마디만 그 해주세요. 갈아타는지 여부는 사실 여러분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겠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때야 시중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네. 첫 번째 기준금리를 앞두고는 오히려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가상금리를 높게 적용해서. 네. 그리고 11월, 12월 초까지는 시중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네.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에나 시중금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는 중립금리를 2025년 연내에
대략 2에서 2.5%까지 네.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 있습니다.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상환 기간이 다르고 네. 규모가 다르고 다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약 2% 정도를 향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이 1%대예요. 물가 상승률도 1%대예요. 근데 네. 금리만 3%대다. 네. 이거는 과중하다고 판단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경제가 좀 지금 조용하지는 않은데 또다시 교수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